네,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. 이번 탄핵안 부결은 국내 증시에 즉각적인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탄핵안 부결과 관련해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. 기업공시연구소의 변형인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이른 아침부터 또 특별하게 모셨습니다. 저희가 이 탄핵 전국에 국내 증시가 참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. 증시에서 또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?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건 아마 이제 리스크, 불확실성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. 맞습니다. 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데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코피 흘리는 코스피 이보다 더 내려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내려갈 것 같다, 참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. 지금 증시 어떻습니까, 대표님? 우선 이게 참 우리 증시의 흐름들이 참 지난주 화요일 날 외인 수급이 좀 일부 좀 유입이 되면서 비교적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견조한 흐름들 좀 보여줬었다가 지금 이 돌발 변수였죠. 국내 정치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사실 3거래 연속 계속해서 이제 투매가 좀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뭐 지난주 미국 증시가 견조했던 이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고 여기도 해서는 뭐 이 12월에 금리 인하 기대감들이 좀 더 높아졌던 좀 그래서 국내 증시와 당분간 좀 커플링되는 어떤 이 현상들을 좀 더 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 사실 뭐 주말이 좀 변곡점이 좀 될 수 있었는데 일단 뭐 탄핵 정국에서 사실 이 탄핵안이 좀 부결됐던 부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르게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들이 조금 더 좀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단기적인 악재가 좀 될 수는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. 다만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가 사실 뭐 증시 이 안정자금에 관련된 펀드 유입액들이 한 2,400선이 만약에 깨진다면 일부 좀 유입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는데 사실 뭐 2,400선 깨져가지고 증환펀드 자금들이 유입돼서 얼마나 부양 효과가 좀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불확실성에 어떤 더욱더 좀 가미된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. 문제는 이 국내 시선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입니다.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주말 사이에 뭐 CNBC, 얼마 전에는 FT에도 일면에 윤 대통령의 얼굴이 딱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래서 더 나오진 않을까 걱정입니다. 어떻게 보시나요? 우선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계엄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이 동향들을 봤을 때는 3거래일간 외인이 한 9,900억 정도를 좀 매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코스닥의 경우에는 한 2거래일 정도 매도했다가 마지막 날 이 순매수를 했는데 이 금액이 좀 335억 정도, 그러니까 굉장히 좀 미비한 수준이죠. 그러니까 크게 영향도 관점에서는 외인 수급이 크게 유입되거나 이제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좀 이탈 징후가 좀 보여주고 있다. 그러니까 화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외인이 각각 한 5천억씩 좀 들어왔었죠.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12월 어떤 산타랠리에 관련된 가능성 내지는 저가 매수에 관련된 어떤 기회다라는 어떤 신호가 사실 이 계엄을 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좀 추세를 좀 되돌렸던 점에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될 것 같고 일단 이런 수급적인 어떤 측면에 대한 방향성도 아직은 확정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. 왜냐하면 외인이 어떤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관련해서 투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다면은 국내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구간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신호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이 탄핵의 어떤 이 의결이라든가 뭐 새로운 어떤 정권의 어떤 창출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당장의 외인 수급을 좀 돌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. 근데 그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급 이탈은 저희가 조금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근데 부끄럽지만 탄핵 전국을 겪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. 그렇죠. 2004년도 있었고 2016년도 있었는데 당시에 그때는 그 코스닥의 상황이 어땠을까요? 주가 흐름이. 코스피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한 두 건 탄핵이 좀 있었고 2004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탄핵 소추가 좀 의결됐던 당시 시점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코스피가 약 11%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.
이 부분들은 사실 정치적인 어떤 쟁점이라기보다는 최종적으로는 이 현재에서 이 각하가 좀 되면서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되었지만 이 코스피의 어떤 단기적 영향도에서 한 11% 정도 어떤 주가의 어떤 조정 영향으로 좀 이어졌던 측면들이 있었고 2016년 당시로 보면 한 11월부터 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미 해당되는 이슈가 사실 주가에 좀 반영되기 시작했던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어요. 다만 이제 12월 8일 날 탄핵 소추가 좀 의결되고 난 시점 이 부분에 코스피가 한 1.9% 정도 좀 상승했었고 최종적으로 좀 파면까지 좀 이어지는 결정 시점까지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약 3% 정도 오히려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적인 어떤 대조가 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2004년, 2016년 저희가 쭉 한번 되돌아봤습니다. 역대 세 번째 탄핵 국면이 우리 경제를 더 위축시킬 것이다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요. 네. 그 이유가 일단 두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다른 결과를 물론 나왔지만 소비 위축이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지금 소비 심리 쪼그라들고 가뜩이나 내수도 부진하는데 앞으로 걱정되거든요, 대표님. 네, 일단 뭐 차이점이 좀 있었을 거예요. 사실 이게 탄핵의 시점이 사실 뭐 탄핵이라는 어떤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전반적인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냐, 아니면 다른 어떤 대내의 어떤 돌발 이슈가 좀 있었느냐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는데 2016년도와 지금 현재점에 대한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일단 차이점 좀 있습니다, 분명. 뭐가 당시에 있을까요? 2016년도에도 공교롭게도 트럼프 집권 1기가 좀 출범됐던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 넘어갔을 때 미국도 대선 불확실성들이 일부 있었고 중국의 경우에는 뭐 사드 배치에 관련된 보복 이슈가 좀 있으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뭐 대외 이슈 때문에 약간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측면들이 있었다가 오히려 탄핵이라는 어떤 탄핵 전국으로 좀 이어지면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고 이후에 파면까지 좀 이어지는 시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현재의 어떤 흐름과는 좀 다소 좀 유사한 측면들이 좀 있었는데 내용들을 보면 사실 이번과에 대한 차이점이 좀 있었다면 사실 뭐 당시에는 사실 뭐 계엄이라는 돌발 변수는 좀 아니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6시간 만에 좀 해제를 했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이 있을까라고 좀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많겠지만 이게 국가 신인도 관점에서 굉장히 이제 환율이 한 3분의 1 정도 갑자기 급등을 했었고 맞아요.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단기 낙폭이 커졌고 세 번째는 신인도가 좀 떨어졌죠. 뭐 신용 등급이 좀 강등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요인들 그다음에 여기서 촉발된 정치적 리스크가 2016년도와 좀 대비했을 때 조금 더 파급력이 좀 컸다는 점.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이고 사실 경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는 사실 이게 당장의 뭐 내수 효과에 관련된 영향이 좀 있을까라는 관점. 이 부분은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. 당시에 이제 2016년도 당시에는 탄핵 정국으로 좀 의결됐다가 의결이 좀 빠르게 좀 진행됐고 헌재에서 파면 결정까지 시간이 약 3개월 정도밖에 시간이 좀 안 걸렸거든요. 이런 부분들이 뭐 대규모 뭐 집회라든가 시위 때문에 사실 뭐 자영업자들이 당시에 어떤 이 생산 능력이라든가 뭐 이게 경제의 어떤 이 기여 효과가 굉장히 좀 낮아진 것은 맞는데 이게 장기적 측면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수 영향의 단기적인 영향은 좀 미비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번 사태의 경우에는 사실 조금 더 장기화가 된다면 내수 시장도 좀 더 위축될 수 있는 영향들 여기 더해서 뭐 환율에 관련된 어떤 변동성까지 고려를 좀 해봤을 때는 그 영향도는 2016년도보다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2016년보다는 그 파급 효과가 더 클 수 있고 실제로 새벽에 나왔던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이번에 탄핵이 실패됨에 따라서 원화가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. 계엄령 발발 이후에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았던 쪽이 금융주 네. 그리고 유틸리티 쪽과는 좀 엇갈린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앞으로는 어떻게 예상을 하면 될까요? 지난주 그래서 증시 특이점들이 좀 있었다면은 이 네. 현재 정부가 좀 추진했던 주요 정책 수혜주들의 주가가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죠. 첫 번째가 밸류 관련 종목들. 네. 여기서 대표적으로 뭐 금융주가 단기 낙폭이 좀 커서 그다음에 컸죠. 원전, 그다음에 대한고려 프로젝트 관련 종목들. 그래서 뭐 한국가스공사라든가 관련된 뭐 이 관광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좀 크게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사실 정책 기대감들이 현재는 좀 소멸됐다 이렇게 좀 보기 어렵거든요. 이제 프로젝트가 아직은 중단되었거나 아니면 해당되는 정책이 모두 다 제거된 상태는 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 과대낙폭은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좀 매수의 기회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먼저 저 금융주를 좀 보면
사실 이게 뭐 기업 밸류업이라는 게 현재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은 맞지만 사실 여권과 야권이 모두 다 한국 증시의 이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한 공통된 의지가 좀 있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뭐 금토세 폐지도 증시를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결정이었고, 두 번째는 상법 개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전반적인 한국 증시의 어떤 체질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, 그리고 증시 부양의 효과를 좀 기여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는 관점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정권에서 추진했다라고 해서 단기적인 노이즈가 좀 크게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, 다만 밸류업 지수가 뭐 앞으로 정권이 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폐지되거나 좀 다시 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것 같아요. 현재 뭐 금융주의 경우에도 PBR이 좀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오히려 과대 낙폭은 좀 매수액을 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, 횡재세 도입에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도 사실 뭐 주가의 변동 요인이 좀 되긴 했는데, 이 부분은 사실 저는 시점에 대한 영향도는 추후에 좀 확인할 수 있다. 이게 작년에 야권에서 이 횡재세 도입, 그래서 뭐 은행이라든가 에너지 기업들에 대해서 초과 이익 부분의 일정 부분을 고율의 세금을 좀 부과시켜서 이 부분을 뭐 이 물가를 좀 안정화시키는 자금을 좀 활용하겠다는 어떤 방안이었는데, 아직 뭐 현실화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우려해서 좀 반영시킨다는 것은 좀 다소 좀 지나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해 봤습니다. 과대 낙폭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안에 금융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.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금융주 안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유망하다고 보시나요? 사실 뭐 유망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사실 뭐 지금 정치 테마주가 오히려 조기 대선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일부는 남아있기 때문에 최근 한 3거래 수급이 좀 가장 강하게 붙었던 건 맞는 것 같고, 다만 우리가 사실 이게 펀더멘탈 관점과는 전혀 좀 괴리가 있거든요. 단순하게 인맥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먼저 인맥과 맞아요. 연결됐던 종목들이 좀 급등을 했었고, 이 부분은 탄핵 정국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조금 더 장기화가 된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수급 변동은 좀 심화될 수 있는 요인들.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해당되는 부분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맞는가, 이런 관점에서 저는 약간 좀 지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, 다만 우리가 시총 관점에서 지금 현재 낮아진 뭐 레벨단에 대한 주가 흐름들, 그리고 전반적인 시총 상위 종목들의 최근 3거래일째 낙폭들을 좀 확인해 봤을 때, 전 대형주 중심, 특히나 향후에 뭐 증환펀드가 좀 가동이 된다면 점진적인 어떤 자금 유입은 중소형주보다 대형주에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고 펀더멘털이 아직은 좀 견조한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 같은, 그리고 통신 같은 종목들은 많이 빠졌을 때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. 특히 뭐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 성향들과 좀 순익 지표가 좀 일률적이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는 배당 기여 수익, 그리고 뭐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연락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대안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시총자 상위 종목에서 뭐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종목의 경우에는 아직은 업황에 관련된, 그리고 미국 관련된 정책 노지가 좀 일부는 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있게 좀 봐야 되겠지만, 전반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조선방산, 통신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조금 더 유망한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조선통신 그리고 방산 쪽 함께 눈여겨보시면서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종목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여기 굿모닝 오늘의 증시에 모실 때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